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제6회 기초과학 대중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과학 대중강연은 저희 그 강원대학교 G 램프 사업단에서 아, 그 훌륭한 연자들을 모시고 우리 그 전공자 대학원생이나 일반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께도 이제 강연을 들려드리려고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어, 이번에 이제 6회 기초과학 대중강연에는 또 동국대학교 의생명공학과의 이수홍 교수님을 모시고 줄기세포와 재생의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연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수홍 교수님은 한양대학교 화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마치시고 한양대학교 화학과에서 박사 그리고 아마 그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에서 이제 그 학연으로 계셨던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래서 생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박사와 이제 포닥하시고 라이스 유니버시티에서 바이오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포닥을 하신 이후에 2006년에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차의과대학교에서 조교수 부교수로 일하시고요. 2018년부터는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줄기세포와 재생의학의 현재와 미래 그래서 그 뭐 줄기세포 iPSC 만드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체조를 가지고 이제 재생의학 난치성 질환 치료하는데 많은 재미있는 연구하고 계시니까 오늘 그런 연구 얘기들 다들 흥미롭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연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의 이수홍이고요.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 강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 교수님한테. 우리 여기 계신 교수님들 개인적으로 학회라든가 이런 데서 친분이 굉장히 좀 많고 열심히 하시는 굉장히 좀 젊으신 교수님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수님들하고도 앞으로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연을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과연 누구일까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대학원생들하고 관심이 있는 학부생들이라고 얘기해서 수준을 조금 이제 좀 더 높여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도 마지막에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넘기는 게, 예. 네 가지의 커다란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뭐 너무 많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도 아시더라고요. 줄기세포에 거는 기대, 아직도 여전히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재생의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치료, 난치성 질환이라든가 퇴행성 질환을 치료하는 재생의학에서의 이제 조직공학이라는 또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직공학을 할 때 생체 재료가 반드시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역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융합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매우 짤막하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건 이제 바이오 전반적인 생명공학에 대한 내용이죠. 1978년에 시험관 아기가 이제 태어났죠. 이거 IVF죠.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종교단체에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인간을 만든다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슈가 많이 됐었죠. 과연 이게 신이 주신 이런 그런 이제 탄생,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인간이 조작을 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많이 이제 좀 공격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2010년에 이분이 에드워드라는 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니까 이제 개념의 차이인 거죠. 이게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어려우니까 아기를 못 낳아서 고통받는 인류에게 새로운 과학적인 기술을 제공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노벨상을 또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래된 얘기죠. 그러니까 인공수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1984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2013년도에서는 이제 뭐 유명 가수가 이렇게 IVF 통해서 이렇게 등남을 했다는, 지금으로부터 약 이제 10 한 몇 년인가요? 2년 전이니까 한 12살 정도 됐겠네요. 얘기가.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클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아마 제가 이게 그 학생 때였는데 이 주라기 공원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죠, 그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동물을 클론하는 거죠. 클로닝해서 이제 복제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사람도 될 수 있을까? 2005년에는 이거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저는 진짜 이거는 더 충격받았었어요. 이게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겠다. 과학의 기술을 이용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과학의 기술을 그러니까 남용을 넘어서 악용을 해서 생명을 만들어서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영화죠. 한번 안 보신 분들은 굉장히 재밌으니까 한번 꼭 보십시오. 그럼 이게 거짓이었을까? 이 영화적인 내용이 현실에서 진짜로 이루어졌죠. 사실은 이제 복제양 돌리가 이안 윌머트라는 이 교수님이 복제양 이제 돌리를 만들었죠.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죠. 과학 사이언스가. 영화가 먼저 현실을 앞서가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도 이렇게 복제가 가능할까? 근데 이제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황우석 교수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복제 인간 배아줄기 세포 클로닝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문제가 좀 뭐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은 오늘 너무 길어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뭐 처녀생식이라고 해서 이제 밝혀졌었는데, 이제 근데 처녀생식인데 이제 계속 이제 핵치환이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됐었죠. 과연 그러면은 이런 기술을 통해서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윤리적으로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2006년도에 그 야마나카가 이제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면서 이제 세상을 이제 발칵 뒤집어 놨죠. 이제 같이 이분도 영국의 존 고든이라는 분도 같이 이 덕분에 같이 이제 복제라는 똑같은 그런 티어리를 통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2012년도에 이제 수상하게 되죠. 이 IPS에 대해서는 뭐 또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배아줄기 세포랑 캐릭터가 똑같죠. 그래서 이제 무한 증식을 할 수 있고 어느 세포로도 분화가 가능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게다가 배아줄기 세포는 배아를 쓰는데 이거는 배아가 없이 체세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iPS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그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iPS를 통해서 일단 치료가 가능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갖다 이제 그 야마나카 그룹에서도 많이 시도를 했는데 그 또 실패하기도 하고, 이게 한 번에 뭐가 만들어진다고 이게 바로 치료 효과가 뭐 나타나서 임상에 적용되기는 많은 이제 검증과 세월이 필요한 거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김광수 교수님이라고, 이제 저랑도 이제 개인적으로 또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하버드 김광수 교수님이 iPS를 해서 이렇게 파킨슨병 치료를 했다. iPS를 직접 주입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는 도파민 뉴런 세포로 분할을 유도한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치료했다라고 이제 결과를 발표한 바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iPS 줄기세포에 관한 이제 좀 이렇게 흐름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줄기세포에 대한 기대. 줄기세포를 그러면은 왜 연구할까? 결국에는 우리가 생명 형상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아니면은 소극적으로 보면은 약물을 뭐 스크리닝한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원하는 거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뭐 암이라든가 뭐 브레인 인팍션이라든가 뭐 아트리 디지즈라든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뭐 약을 먹거나 아니면은 수술을 받거나 이 정도 수준인데 미래에는 어떤 것들이 과연 이런 핵심 기술이 될까요? 얼마 전에는 제가 오기 전에 한 이틀 전인가 진 에디팅 여기 장 교수님도 이쪽으로 연구하시는데 진 에디팅 해가지고 그 인산화 효소 단백질을 만들 수 없는 애기를 3번 인젝션 해가지고 치료했다고 뭐 뉴스가 나오고 이제 또 난리가 났죠. 또 어제 바로 어제는 그 인공 브래더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시기에 또 성공했다고 뭐 또 이런 소식도 나오고 계속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이런 기술들이 치료에 그러니까 뭐 상업화돼서 임상에 막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시도를 통해서 계속 조금씩 임프루브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스템셀을 왜 연구를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런 연구에서 뭐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 그다음에 굉장히 어떤 우리가 궁금한 사실을 알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인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그 주변에서도 그런 연구자들을 그런 식으로 계속 푸시하고 있죠. 그래서 자,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하나 발견해서 논문 나왔다고 뭐 금방 뭐 이렇게 임상에 사용돼서 누가 이렇게 이거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건 아니죠. 이런 이제 과정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우리가 검증해야 될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이제 뭐 동국제학교가 불교학교에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깨달음을 얻기까지에는 많은 과정과 단계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이 그 임상에서 성공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에는 많은 단계가 필요하죠. 특히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나눠 보자면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줄기세포여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줄기세포는 예를 들어서 바로 인젝션을 하면 테라토마와 같은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뮤테이션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거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또한 줄기세포를 양적으로 또 많이 배양해야 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많은 라지 스케일로 줄기세포를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그 세포를 가지고 상업적으로도 임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는 뭐 MSC나 뭐 이렇게 그 중간엽 줄기세포나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은 바로 인젝션해도 뭐 큰 문제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치료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세포로 분할을 유도를 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혈관을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줄기세포를 넣었더니 그게 혈관에 들어가서 뼈세포로 변한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줄기세포를 분할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줄기세포를 우리가 분할을 유도한다 그러면 100개의 줄기세포가 있으면 그게 다 혈관세포로 될 건가요? 아니에요. 줄기세포 우리가 분할할 수 있는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100개의 줄기세포를 100개의 혈관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분화 효율을 증진시키거나 아니면은 혹은 우리가 원하는 혈관세포만을 퓨리피케이션, 뽑아낼 수 있는,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가 준비됐어요. 그러면 이 줄기세포 가지고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진짜로 검증을 해야겠죠. 동물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동물 실험도 특히 질환 모델을 통해서 그래서 애니멀 디지즈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도 질환 모델이 있으면 질환 부위에 직접 주입을 하는지 아니면은 혈관을 통해서 주입하는지
이런 주입 경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얼마만큼의 양으로 투입을 해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당장 주입을 해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과연 롱텀으로 봤을 때 팔로우업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치료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또 검증을 해야겠죠. 이런 단계를 거쳐야만 우리가 줄기세포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는 거, 연구 분야라는 게 최종적으로 검증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굉장히 제가 네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나눠놨지만 이 중간중간에도 또 더 많은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또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줄기세포라는 거는 과연 뭐냐? 뭐 딱 정의를 하면 줄기세포는 자기가 자기로 셀프 리뉴얼, 그러니까 자기로 복제가 되는 거죠. 증식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똑같은 자기로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세포로 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디퍼런시에이션, 분화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거를 갖다가 동시에 갖고 있어야지만 줄기세포고요. 그리고 줄기세포가 재밌게도 몸 안에 있는 줄기세포는 기능적으로 호밍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딱 다치잖아요. 그럼 우리 몸 안에 있는 특히 이제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다친 부위에 도착을 해요. 호밍, 우리가 집에 가는 것처럼 연어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우리의 그 인저리 부분, 다친 부분을 셀프 힐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호밍 이펙트도 있다는 거죠. 자, 자, 그러면 이제 줄기세포를 이제 구분하는 이게 뭐 일반인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 뭐 이거 아마 이거 그 바이올로지 수업을 들었으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자이고트 혹은 이제 블라스토미어라는 이제 스펌하고 에그가 만나면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하나의 세포가 에서 계속 이제 디벨롭 분열하는 거죠. 그러면은 초기 상태는 포티포텐트라는 용어를 쓰고요. 전능성. 그 다음에 플러리포텐트한 상태가 엠브리오닉 스템셀, 배아줄기 세포고요. 아까 iPS가 배아줄기 세포랑 똑같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이 iPS도 만능성인 플러리포텐트. 그래서 iPS가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분화가 이루어지면 다능성 멀티포텐트가 되고 이제 유니포텐트가 되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물학 수업을 좀 들으셨으면 다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그럼 줄기세포 치료는 뭘로 쓰고 있느냐? 다 성체 줄기세포를 써요. 어덜트 스템셀. 우리 몸에 이미 있는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거죠. 아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중간엽 줄기세포, MSC라고 부르거든요. 메신카이마 스템셀이라고 하는데 그걸 쓰거나 아니면 헤마토포ie릭 스템셀을 많이 쓰는데 오늘은 이제 메신카이마 스템셀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티슈 스페시픽 스템셀도 있고 한데 근데 얘네들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거 이제 뭐 이게 우리의 배에서 지방을 떼내서 그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찾아서 그 줄기세포를 증식한 다음에 어 그 난치성 부위 아니면 인저리 부분에 넣어줘서 치료 효과를 늘리는 거는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죠. 배아를 쓴 것도 아니니까 생명체를.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 이게 면역 거부 반응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면역 거부 반응을 줄일 수 있는 사이토카인이라는 거를 막 물질을 분비하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저처럼 배가 많이 나온 사람들은 지방이 많으니까 줄기세포도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예. 예. 근데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 왜냐하면은 이거는 어느 리니지 자기가 메신카이말이라는 리니지로 주로 얘가 분화학을 유도하기 때문에 다른 리니지의 치료를 다른 리니지의 세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게 조금 이제 한계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아무리 여기 어번던트 소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배에 있는 지방을 다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세포가 증식을 이렇게 막 많이 안 해요. 예. 그래서
리미티드 셀프 리뉴얼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증식을 많이 안 하는 것도 단점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제가 줄기세포 치료를 하려면 대량 생산, 양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큰 또 하나의 허들이죠.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줄기세포 치료하는 회사들, 특히 이제 뭐 벤처 회사도 있고 이런 데가 많은데, 자, 줄기세포 치료하려면 어덜트 스템셀 고 이제 자기 걸 뭐 뽑아서 증식을 시키죠. 충분한 양을 얻어야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 남의 거 갖다가 뭐 면역원 석 확인한 다음에, 근데 둘 다 똑같이 이제 익스펜전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런 익스펜전을 과정을 거쳐서 많은 세포를 확보하지 않으면 임상으로라든가 상업적인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줄기세포를 써서 아 이거 지금 치료 효과가 있어. 근데 세포 다 써버렸어. 그러면 또 추출해가지고 또 분리하고 또 검증해야 되고 또 QC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퀄리티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많은 기업에서는 많이 만들려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그 연구를 하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만 봤을 때 옛날에 2017년도 이전에는 이 줄기세포 허가를 많이 받았어요. 물론 이제 시대적인 흐름과 관심과 사회적인 또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파미셀, 메디포스트 보면은 뭐 자가골수율의 중간염, 뭐 동종 제대열, 뭐 그다음에 지방 이게 또 했는데 최근에는 이거 줄기세포 치료제가 임상에서 다 페일,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임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IND를 거쳐야 되는데 IND를 거치는 것만으로도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IND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니까는 대량 생산이 안 돼. 그러면은 나중에 임상으로도 상업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돈 많이 드는 걸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치료 효과도 또 문제가 있고 그 IND 단계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최근의 사업 실패의 원인을 안전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한다면 유효성이 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법보다 그렇게 뭐 좋을지 모르겠어.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이제 규제나 시장 환경인데 이거는 이제 제도적인 거는 또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다고 보면 그다음에 높은 개발 비용,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추출하고 증식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QC하고 없으니까 또 추출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능이 강화된 줄기세포를 만들어야겠다. 아니면 줄기세포를 아예 대량 생산을 해야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혹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성분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 보자라고 해서 뭐 엑소좀이나 뭐 오가노이드라든가 조직공학하고 같이 결합을 하던가 이런 이제 이머징 테크놀로지랑 같이 결합을 한 융합 연구를 하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제 오늘 그런 연구를 이제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아니면 이거 유전자 편집도 굉장히 또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어덜트 스템셀 같은 경우는요. 봐봐요. 인컨시스턴시라고 했잖아요. 뭐냐면 저한테 얻은 어덜트 스템셀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얻어낸 어덜트 스템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어떤 환자가 있는데 나한테서 얻은 걸로 치료할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서 얻은 걸로 치료할지 검증을 해야겠죠. 그 이제 복잡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MSC인데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스가 달라서. 그래서 에이지 또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요. 같은 난데도 내가 젊었을 때 만약에 뻔했을 때랑 내가 늙었을 때 뻔했을 때랑 그 뭐 당연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늘 만약에 안 좋은 음식을 먹었어. 그러면 다음 날 기분이 약간 좀 안 좋고 예. 그 세포들도 다 느낀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환자들의 그 상태, 도너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다음에 어느 부위에서 뽑느냐도 달라요. 지방에서 뽑느냐 아니면 어떤 뭐 무릎에서 뽑느냐 뭐 아니면은 여기 뭐 다른 데서 뭐 머리에서 뽑느냐
아니면 이빨에서 뽑느냐, 예, 이에서 뽑느냐 다르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덜트 스템셀의 또 다른 또 강력한 단점이 뭐냐면 이게 많이 아까 증식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증식할 수 있는 세포에서 어덜트 스템셀을 얻어내면 어떠냐라고 해서 사람들이 한 게 이렇게 아까 말한 ESC라든가 iPS 세포에서 MSC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포를 이용하면 되지 않냐라는 개념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저도 물론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플러리포텐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세포들은요. 티어리티컬하게 이론적으로 무한 증식해요. 무한 증식. 물론 이제 뭐 현실적으로 하면 현실적으로 막 너무 많이 증식하면은 캐리어 타입이 약간 좀 이상하게 변하거나 뭐 뮤테이션이 생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무한정 증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대웅제약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ESC에서 플러리포텐트 스템셀에서 MSC를 얻어서 그러면 얘가 또 특징이 뭐냐면 또 기능이 강화된 줄기세포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이토카인도 더 많이 분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인 개념에서만 보면은 어쨌든 굉장히 많이 장점이 있다. 이런 게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조직공학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냐면요. 그 콜로라도에 있는 프리드라는 분인데요. 프리드. 약간 좀 상조의 느낌이 나는. 그 이분이 그 태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생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가 나서 이게 임신한 분이 아기가 죽거나 그러면은 거기에서 뇌, 브레인을 뽑았어요. 뽑아서 그 브레인 조직을 모아가지고 파킨슨 환자에다가 넣었어요. 그랬더니 파킨슨 환자들이 이게 논문을 보면은 6명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2명만 케이스를 보면은 파킨슨 환자가 막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손도 떨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거 치료받고 나더니 막 테니스도 치고 조깅도 하고 그래서 이게 NEJM이라는 굉장히 이제 좋은 논문에 실렸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좀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의도 하시고 그때는 이제 규정이 없었죠. 뭐 윤리적인 규정이고 뭐가 없으니까 그냥 그 뭐 낙태아에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티슈 해가지고 티슈 넣어서 막 이렇게 넣었죠. 근데 이때 재밌는 게 뭐냐면 세포를 안 넣고 조직을 넣었어요. 세포를 넣으면 세포는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의 세포는 우리 몸에 호스트 조직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좀 뭔가 새로운 환경이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포 치료를 하면 세포들은 넣어준 세포가 거의 다 죽어요. 어느 몇 달, 한 2달 정도 되면은. 근데 조직은 넣으면은 조직은 오랫동안 인그라프트 살아있으면서 호스트 조직하고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직 치료보다는 그냥 장기 이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조직공학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서 있는 거죠. 세포 치료보다는 치료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조직 치료다. 그러니까 조직보다는 사실은 장기 이식이 더 낫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조직공학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1993년도에 그 이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어 마우스라고 그래가지고 귀에다가 이렇게 사람 귀 붙인 거.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지금 아마 너무 젊은 때 사진이라서 모더나 창시자라고 한 밥 랭어라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화공 그 무슨 엑손에서 일하는 화공 전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분자 하던 사람이에요. 저처럼 고분자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바이오 쪽 하다가 이제 이분하고 베칸티라는 하버드 의대 교수랑 해서 요거 이제 그 생분해성 고분자에다가 세포를 넣어서 조직을 만든 걸로 조직공학을 만든 조직공학의 사실 창시자인데 요즘은 모더나로 더 유명해지셨죠. 자, 여기서 이제 조직공학이 이런 이제 다학제 간의 융합, 왜냐면 재료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도 알아야 되고, 임상하고도 접목돼야 되니까 멀티 디스플레너리 필드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자, 그럼 조직공학에서 제품이 그러면 나온 게 뭐가 있느냐? 인공 피부. 네. 우리 줄기세포 쓰진 않았지만
파이브로블라스트나 케라티노사이트 써가지고 알로덤이나 뭐 홀로덤 뭐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피부 화상 했을 때 병원에 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상품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티필립이라고 그래가지고 카트리지 같은 경우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임상적인 지금 시도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상업화, 상품화까지는 아직 조금 검증해야 될 단계가 더 이제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계속 이런 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지금 저희가 이제 다른 수단이 없으면 이런 걸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간단히 요거 좀 말씀을 드리면, 조직공학의 개념은 이겁니다. 환자나 도너한테서 세포를 얻어서 그럼 어떤 세포를 얻으냐? 내 거, 오토로고스. 그다음에 남의 거, 알로제닉 한 거. 제노제닉은 이제 동물 거 쓰는 건데 동물 거는 좀 맞진 않죠. 그 다음에 얘를 세포를 막 키운 다음에 결국에는 어떤 3차원적인 형태 틀, 이게 스캐폴드라는 건데 여기서 생체 재료가 들어가는 거죠. 이 재료는 가능한 한 분해가 되면서 서서히 분해되면서 조직이 차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런 재료여야겠죠. 그럼 이제 재료만 그렇게 되느냐? 재료까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재료가 이제 하이드로젤이 될 수도 있고 스캐폴드 이제 형태로도 될 수 있는데, 이 재료도 사용되는 게 이제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폴리머면은 이제 분해가 돼야 되니까 가능한 신세식 폴리머 중에서도 분해가 되는 거, 내추럴에서도 분해되는 거. 근데 이제 재료가 이렇게 좀 바이오 컴패러블하고 뭐 이뮨 리스폰스도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제한적인 재료의 범위에서 현재까지는 사용되고 있어요. 아니면 이런 검증된 재료들을 하이브리드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재료에서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이제 이런 그로스 팩터라든가 어떤 이제 바이타민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갖다 덱사메타손 같은 걸 넣어줘서 모레큘들을 이런 환경에서는 세포가 더 잘 자라서 조직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조직화된 재료를 다시 우리가 그 손상 부위에다가 이식을 해주면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조직공학 하던 사람들이 예전에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이런 슬라이드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어요. 근데 이게 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아까 그 올라가야 되는 계단에 한 3분의 1도 못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 나머지 계단은 아마 이게 향후 이제 젊은 과학자분들께서 이제 올라가야 될 남아있는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체 재료 파트로 좀 넘어가서 생체 재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체 재료는 어떤 거냐? 크게 구분하면 뭐 메탈, 세라믹, 성분으로 보면은 이제 폴리머, 컴포짓 등이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뭐 뼈가 부러져 아니면은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골관절염이 걸리시면은 우리 어머님도 하셨는데 니 조인트나 힙 조인트라고 해서 이런 걸 이제 어, 메탈에다가 세라믹이 이렇게 결합되고 안에 이제 폴리에틸렌이 있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수술해서 박죠. 어, 자, 이건 이제 메탈하고 세라믹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너리 아트리 바이패스라고 해서 이거 예전에 그 누구지? 클린턴이 요거 수술 받았죠. 이게 관상동맥이 이게 막히면은 이 심장에 산소랑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다 죽어버리죠. 심장이 이제 큰일 나니까 이런 거 이제 고어텍스라든가 데크론이라는 이게 그 굉장히 하이드로 포빅한 이런 걸 이제 테플론이죠, 테플론. 이런 걸 써가지고 재료를 해서 이제 우에 디투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액이 잘 돌아가도록 이런 재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해가 안 되고 그냥 기능적인 것만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직을 완전히 재생을 시키려면 재료 자체는 분해가 돼야겠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재료들, 디그레더블한 재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티슈 엔지니어링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이런 이제 그래서 바이오 디그레더블한 재료들은 티슈 엔지니어링 조직을 만드는 데 쓸 뿐만 아니라 드럭 딜리버리라든가 세포도 같이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수단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아까 내가 굉장히 좀 제한적인 재료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다른 것들 이제 독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현재까지 뭐 대표적인 것들은 합성에서는 이제 PLGA라는 폴리 락틱 글라이콜릭 애시드라고 해서 분해가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젖산과 유산으로 돼서 이미 안정화 어느 정도 바이오 컴패러블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젤라틴, 콜라겐의 그런 어떤 변형체이죠. 그다음에 히알루로닉 애시드 HA라고 부르는 카이토산, 뭐 그다음에 HA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이게 무기물인데 이게 뼈 재생할 때 많이 쓰이고, 이런 걸로 갖다가 조직을 만들려면 3차원적인 형태의 스캐폴드를 만들어 줘야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이제 3차원적인 형태도 어떻게 아키텍처를 만드냐에 따라서 또 다 다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아키텍처도 매우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재료들을 아주 단순하게 쓰려면 어떻게 쓸까요? 세포 만약에 이게 뭐 어떤 재료에다가 쓰거나 아니면 세포가 접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뭐 잘할 수 있게 하려면 그냥 이 재료를 그냥 코팅하는 용도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재료, 하이드로젤 같은 경우에는 이 재료 안에다가 세포를 인트랩, 가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다양한 형태, 나노 파이버라든 뭐 일렉트로 스피닝이라는 장비를 쓰면은 파이버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파이버 형태로도 재료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재료를 가공을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는 조금 더 이 재료의 스트럭처, 아키텍처를 더 웰 디파인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3D 프린팅을 사용해서 이렇게 특정한 모양을 만드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은 바이오 프린터라고 해가지고 젤하고 세포랑 섞여 있는 상태로 프린팅을 하기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벌크형 지지체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생체 재료를 가지고. 또 다른 거는 입자 형태로도 만들 수 있어요. 재료를 가지고. 이거는 최근에는 마이크로 플루이딕이라는 장비를 쓰면은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 입자를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나노 입자까지 가는 거는 좀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은 마이크로 입자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고요. 자, 그러면은 생체 재료에 대한 히스토리를 한번 얘기를 하면, 예전에 사람이 뭐 뼈가 부러지거나 뭐 하면 뼈를 고정시켜야 되죠. 아니면은 아까 뭐 심장 뭐 혈류가 이상하게 되면 예, 거기에다 그 우회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넣어서 기능만 수행할 수 있는 바이오 이너트한 게 1세대였다면, 2세대는 뭐냐면 이 물질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생리 활성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오 액티브하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이 분해되면서 그 사이로 조직이 차들어오는 이러한 바이오 디그레더블한 그 임플란트를 2세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3세대는 뭐냐면 이러한 물질에다가 어떤 뭐 그로스펙터라든가 약물을 탑재하기도 하고 해서 어 그래서 이게 모레큘러 레벨에서 분자 레벨에서 스페시픽한 세포의 메커니즘을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판스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넣으면은 이 조직 이 물질이 뼈 세포만 잘 리크루트해서 뼈를 잘 만든다거나, 아니면 혈관을 잘 유도해서 혈관을 잘 만든다거나, 이런 거였죠. 그러면 이제 4세대 생체 재료라는 건 어떤 거냐?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건데요. 4세대 생체 재료는 몸 안에도 생체 그 스템셀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줄기세포의 어, 분할이든가 리프로그래밍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생체 재료가 4세대 생체 재료라고 저 이제 맨날 여기저기 제가 얘기하고 다니죠. 이건 제 철학이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제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한 10분 정도 설명드리.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융합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 히스토리를 얘기를 하면 아까 저기 우리 장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89학년도에 이제 한양대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석사 박사 과정 동안에 이제 키스트에 있으면서 이런 이제 고분자 합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고분자 이게 PLGA라는 아까 그 고분자거든요. 근데 고분자는 이게 기능이 없어요. 이게 딱딱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약간 브리틀하다고 봐야죠. 포로스하게 만들면. 근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어떤 특정한 이제 카프로락톤이라는 소재를 섞으면 이것도 굉장히 바이오 컴패러블하다고 알려져 있는 재료를 섞으면 이게 굉장히 막 이렇게 늘어나고 연성과 막 이런 거가 있는 게 이런 재료들을 저희가 이제 스캐폴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하이드로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이드로젤 안에서 세포가 내가 정해주는 방향대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카데믹하게는 좀 재밌는데 이게 패턴이 된 조직을 만드는 데까지는 제가 하지 못하고 제가 이제 차과학대학에 이제 와서 그때는 이제 제가 줄기세포를 그때까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제 그 황우석 교수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었던 때인데 제가 줄기세포를 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보니까 줄기세포를 배양하는데 이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작업에 피더셀이라는 걸 또 깔아서 IPS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플러리포텐트한 스템셀은 다 그렇게 키우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피더프리로도 어느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때 제가 이런 포러스한 우리가 이제 그 코컬처 할 때 많이 썼던 포러스한 멤브레인을 써가지고 인서트 웰이라는 걸 써가지고 배양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제안해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이런 포러스 멤브레인의 위아래에서 얘네들끼리 인터랙션을 통해서 배아줄기 세포가 잘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이 스템셀이 그때는 좀 좋은 저널이었고 황우석 교수님 스캔들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스템셀이라는 제목을 달고 논문을 내면 외국에서 다 리젝을 했었어요. 예,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황우석 교수님 논문 이후에 스템셀이라는 잡지에 그것도 엠브리오닉 스템셀로 제가 논문 낸 게 처음이라고 누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스템셀을 그렇게 전공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는 결국은 자세히 관찰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여기 어떻게 접목을 시킨가라고 계속 융합적인 사고를 가지면 어느 분야를 가서라도 거기에 있는 리미테이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실험적으로도 검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죠. 그 이후에는 이제 재료의 패터닝을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분화하는 연구도 뭐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차의과학대학에서도 이제 테뉴어들을 받았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어서 제가 동국대학교로 2018년도에 이직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생체 재료를 이용한 뭐 IPS를 만들거나 분할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엑소점을 만드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게 특히 MSC는 그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죠. 세포들은 대부분 떠야지 살아있는 앵커리지 이펙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환경을 세포가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연구는 뭐냐면 이런 재료를 사용해서 세포가 바인딩하는 환경 물질의 환경을 물리적 환경, 화학적 환경을 변화시키면 줄기세포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논문을 냈었죠. 근데 이런 걸 보니까 이거 보니까는 이런 환경을 조절하면 세포의 리프로그래밍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연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이제 퍼스널라이즈 개인 맞춤형 IPS의 개념인데요. IPS는 환자한테서 세포를 얻고 리프로그래밍을 하고 IPS를 만들고 IPS를 직접적으로 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치료용 IPS, IMSC라든가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은 MSC만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얻어진 세포는 뭐 세포 치료라든가 아까 뭐 약물 스크리닝, 뭐 오가노이드 엑소점에 다 활용될 수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궁금증은 그거였어요. 이런
바이오머티리얼의 환경이 과연 리프로그래밍이라든가 세포의 분화라든가 아니면 엑소솜을 만드는데 더 기능을 강화하고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확인하는 게 제 연구의 주된 주제예요. 그래서 이게 네 가지 토픽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조금 그래서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이거 세포가 분화하는데 저희가 이제 야마나카 팩터를 쓰면은 우리가 리프로그래밍과 그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디렉트 컨버전 교차 분화라고 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의 단점이 뭐냐면 야마나카가 iPS를 만들었어. 그러면은 체세포에서 야마나카 팩터 쓰면은 iPS가 만들어져. 100개의 세포가 있으면 100개가 다 만들어질까요? 아니에요. 1000개가 있으면 한 그러니까 100개가 있으면 하나, 두 개 만들어질까 말까예요. 그 굉장히 레어 찬스죠. 그러니까는 아니면 그냥 아예 아무것도 콜로니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실험 망했다. 예, 예. 그러니까 효율이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이 효율을 과연 재료적인 환경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이런 이제 어떤 가설에 의해서 그 MET 트랜지션이라는 가설에 의해서 세포에 바인딩하는 환경을 그 재료의 환경을 변화시켰더니 2배 정도까지는 그래도 많이 얻어지더라. 라는 그런 논문을 냈고 이분이 항상 그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IPS의 에피션시를 증가시키는 논문이 특히 처음이라서 이분이 이제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제 연구를 항상 먼저 소개해 주십니다.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건 아까는 2디멘전 환경이었으니까 과연 그러면 3D 환경에서는 어떨까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3D 환경에서도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는 이제 2명의 우리 포스터하고 우리 박사과정 학생이 진행을 했는데 요건 이제 3D 환경에서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성을 조절하기도 하고 자극을 주기도 했는데 요건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소프트한 3차원 젤에서 IPS가 10배 정도 더 많이 얻어진다는 걸 굉장히 10배 증가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얻어진 거죠. 그리고 재료를 여러 가지 스크리닝 했는데 히알루론산에서 특히 많이 얻어졌어요. 그게 뭐 CD4 바인딩에 대한 건데 이건 좀 메커니즘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자극에 대해서도 더 증가될 수 있는가를 봤는데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이용했습니다. 초음파가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자극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초음파를 사용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인비보에서도 초음파를 사용했을 때 리프로그래밍 효과가 높아지더라. 이거 이제 저희가 15배까지 높아지는 걸 저희가 확인해서 요것도 이제 논문에 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3D 환경에서는 10배, 초음파까지 결합되면 15배 정도까지 많게 우리가 세포 리프로그래밍을 재료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이제 논문을 보고 우리나라의 그 대한치료 초음파학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강의 좀 해달라고 초음파를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의 후속 연구를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노화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노화를 억제하는 연구가 요즘 최근에 굉장히 핫 이슈잖아요. 그럼 노화를 억제하는 거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미 우리 몸에 있는 노화된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고, 그래서 시놀리틱 드럭이라고 해서 노화된 세포를 죽이는 드럭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노화된 세포를 젊게 만드는 컨셉이 있겠죠. 두 가지 개념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노화된 거를 젊게 만드는 게 재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도 이거는 되게 유명하죠. 이거 뭐 이게 브라이언 존슨인가요? 이분이 이제 3대가 뭐 이게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최근에 이 사람 때문에 더 각광을 받고 있죠. 젊어진다. 근데 또 최근에는 셀의 논문이 나왔는데 이게 리프로그래밍을 유도하면 그러니까는 야마나카 팩터라는 리프로그래밍 인자를 늙은 쥐에다가 넣으면 쥐 자체가 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풀리 리프로그래밍이 되면은 안 되겠죠. 막 아까 테라토마 같은 게 막 생길 거 아니에요. 온몸에 막 종양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파셜하게 일부분만 리프로그래밍하는 기술이 요즘은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 기술이 초음파랑 이런 거 HA를 이용해서 파셜 리프로그래밍을 하면 이게 노화, 회춘하는데 좀 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 HA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히알루론산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기 때. 그래서 아기들 피부 막 뽀송뽀송하고 그러잖아요. 막 깨물어주고 싶고. 그리고 깨물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지금 줄어드는 거죠. 어, 어. 그리고 초음파에 대한 치료 효과는 이미 많이 다른 데서 무릎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런 이제 HA를 나노 입자를 만들고 초음파를 썼더니 노화된 세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리주비네이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를 저희가 보여주는 그런 연구를 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두 번째 거는 우리 저기 차병현 교수가 예전에 했었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플러리포텐트한 스템셀에서 MSC를 그러니까 분할을 유도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MSC만 골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MSC만 어떻게 골라낼 수 있느냐? MSC는 아까 바인딩 한다고 그랬죠. 바인딩 하는데 앵커리지 때문에 얘가 좋아하는 특정한 환경이 있겠다. 그 특정한 환경은 뭐예요? 바인딩 할 때는 인테그린을 통해서 바인딩 하거든요. 그 인테그린의 컨비네이션을 찾은 거죠. 근데 인테그린 알파 5 베라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테그린 알파 5 베라 1을 많이 발현하는 서브스트레이트를 쓰면은 MSC를 많이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고 해서 우리가 봤더니 파이브로넥틴이라는 서브스트레이트가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가지고 파이브로넥틴을 썼더니 진짜 기존에는 사람들 다 젤라틴 쓰거든요. 왜냐하면 싸기도 하고. 근데 젤라틴에 비해서 5배나 많은 세포가 붙어요. 그리고 붙은 세포 중에서 6배나 많은 파퓰레이션이 MSC라고 추정할 수 있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젤라틴에 비해서 30배나 많은 세포를 우리가 아이솔레이션 해서 인리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라서 이것도 그래서 이제 논문을 그때 냈었죠. 사실 이거는 네이처 시스터즈에 냈는데 좀 약간 거기서 한 명이 계속 딴지 걸어가지고 네이처 BME에 냈었다가 그딴 사람 되게 좋게 말했는데 한 사람이 불그늘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낸데 어드밴스드 여기는 그냥 내자마자 억셉해줬어요. 그 한 이틀인가 후에. 예.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재료적인 환경으로 우리가 이런 리프로그래밍과 그 세포의 분화, 아이솔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약 450배나 많은 양의 어, 기능이 강화된 IMSC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하네요. 예, 예, 33분. 자, 3분만 더 할까요? 괜찮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EV, 엑소점이라고 불리는 거죠. EV에 관련된 건데 이것도 이제 일반 어덜트 MSC에서 나오는 거는 보다는 IMSC에서 나오는 EV가 아까 IPS니까 환자 맞춤형 엑소점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개념이죠. 여러 가지 이제 이뮨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어덜트에서 나오는 EV보다 IMSC EV가 한 4배 정도 많은 EV를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증식을 빨리 하거든요. 아까 데이터 좀 넘어갔지만 빠르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두 명의 포스닥하고 박사과정 했는데 제가 사실 이게 TUDCA라는 그 케미칼 이게 뭐 드럭이죠, 드럭. 그 우르사 UDCA에다가 타우린 붙어 있는 건데 우르사 먹을 때 바카스 같이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이 약물을. 그래서 이거 뭐 뼈재생 항산화 기능이 높아가지고 이거 다 스킵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 약물을 처리하면 EV가 2.5배가 많이 얻어져요. 그리고 2.5배 많이 얻어지는 그 EV 안에는 항산화 물질과 그다음에 뼈를 만드는 오스티오제닉 팩터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 많은 양의 EV 그다음에 기능이 강화된 거를 뼈 재생에 쓸 수 있다는 거를 해서 논문을 냈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이제 제가 최근에 강력하게 미는 좀 이제 내용인데 이거 데이터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스킵을 했고요. 요거는 한번 지금 네이처 시스템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3D 상태, 그러니까 스페로이드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크로 입자를 넣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엑소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페로이드를 만들면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은 네크로시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세포가 괴사되는 거죠. 이 영양분하고 공기, 옥시전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근데 이 마이크로 입자를 넣으면요, 얘가 스페이스를 만들어줘서 옥시전하고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죠. 그래서 안에 있는 세포도 잘 살죠. 그리고 이 마이크로 입자에다가 우리가 특정 약물을 넣으면 이 약물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는 거죠. 자, 이거 검증을 해보면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TGF 베타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면 요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스페로이드를 만들고 외부에다가 TGF 베타를 넣어주면 TGF 베타 발현이 이게 바깥쪽에만 이렇게 주로 됩니다. 근데 이 안에다가 약물을 넣고 TGF 베타를 여기에도 넣어주면요. 여기 골고루 세포가 TGF 베타 영향을 그러니까 굉장히 호모지니어스 상태의 스테로이드가 얻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엑소점도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하다. 이건데 이제 그거를 검증하는 건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니까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한가? 이것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한 8배 정도 많이 얻어져요. 왜냐하면 스페이스를 통해서 엑소점이 또 많이 릴리즈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재미있어서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TGF 베타의 영향을 받아서 관련된 콘드로제닉 마이크로 RNA 발현도 높게 이건 마이크로 RNA 시퀀싱 그러니까 돈 주고 이렇게 분석 맡기면은 이런 히트맵 요게 얻어집니다. 다 이제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한 게 이런 재료적인 환경을 쓰면 우리가 엑소점도 한 이게 뭐한 80배 정도 많이 얻어지면 결국에는 환자 맞추면 엑소점도 한 3만 6천 배 정도 많이 얻을 수 있다. 약간 좀 약작수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이렇게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런 환자 맞춤형 MSC를 많이 얻어서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EV도 만들고 최근에는 이제 요거를 세포 멤브레인을 그러니까 기존의 나노 입자에 세포 멤브레인을 코팅하는 이런 연구 굉장히 다른 분들도 많이 하거든요. 예. 저도 이제 오랫동안 해왔고 최근에는 이거 이제 OA 그러니까 이제 그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타겟할 수 있게 이렇게 세포 멤브레인을 이제 코팅해 가지고 이거는 요 OA 질환에 타겟할 수 있는 펩타이드를 달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야 다 넘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OA 치료하는 이런 기능성인 나노 입자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다공증도 연구하고 있는데 골다공증에서 오스테오클라스트랑 블라스트가 얘네가 밸런스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스테오클라스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억제할 수 있는 약물 딜리버리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억제할 수 있는 이제 빌루루빈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겟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세포 멤브레인으로 감싸서 타겟했더니 진짜 골 조직에 잘 이렇게 어큐뮬레이션 되면서 그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억제해서 골다공증 치료 효과를 나타내더라. 자, 이 얘기인데 이제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단계가 있잖아요. 계단이 한 30% 올라왔나?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단계를 또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IND 승인하고 이렇게 상품화 과정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다 이게 데스밸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식약처 IND 가기 전에 다 이게 뭐 독성이라든가 이게 연구라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 그 범부처 그 사업단 제가 또 이번에 운 좋게 돼서 하고 있는데 그 단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유효성도 검증되고 그다음에 안전성도 검증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량 생산을 못해서 결국에는 사업성이 없어서 불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먼저 타겟해서 그 다음에
기능 강화된 거, 그리고 치료 효과가 있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그런 연구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량 생산의 중요성이 이 줄기세포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서머리를 하자면 줄기세포에서 거는 기대는, 재생의학적 충족을 완전히 이제 충족하기는 현재까지는 어렵다는 거고, 조직공학은 줄기세포의 조직재생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체재료의 역할은, 생체재료라는 거는 가공도 막 다양하게 할 수 있고 형태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줄기세포의 재생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그러니까 융합 연구의 중요성은 최근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런 연구들과 첨단 기술과 접목되면 줄기세포 융합 연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절실하다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이런 연구는 뭐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우리 그 연구실에 이게 많은 포스닥 선생님들하고 엘럼나이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 도움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자본주의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행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네, 네, 네.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줄기세포만으로 갖고 좀 치료하기보다는, 이제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능을 강화하거나 대량 생산해야 되는 거랑 이 두 가지 숙제가 있는데, 그러면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뭐냐면은 줄기세포의 사이토카인 분비 효과를 조금 늘리는 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포를 넣으면 세포가 다 죽어요. 근데 치료 효과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파라크라인 이펙트라고 해서 줄기세포가 막 분비하는 물질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물질 분비를 조금 더 활성화하려는 그런 그 연구가 있고요. 그런 방향성이 하나가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조직공학하고 좀 관련돼서, 그다음에 조직공학 조직체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형태. 그래서 일반적인 인디비저한 세포를 넣어주는 것보다는 뭐 스페로이드 형태도 되고, 아니면 조직체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그러니까 롱지비티 컨셉에서는 조금 더 오랫동안 거기서 서바이벌 하면서 또 만약에 이제 운이 좋으면 조직하고 인그라프트 돼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기능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기능 강화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나 그 밖에도 요즘은 뭐 진 테라피랑 같이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대량 생산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사업화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덜트 스템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포가 안전하다면 이 세포를 지금 어덜트에서 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iPS나 뭐 이런 세포가 안정하다면. 그래서 지금 대웅제약 같은 경우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ESC에서 유도된 MSC, 그리고 일본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iPS에서 분화된 세포를 이용해서 치료제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플러리포텐트 스템셀에 기반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세포원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혹자들은 그런 것도 하죠. 바이오 리액터를 또 사용을 해가지고 세포를 많이
살려는 2차원적인 공간에서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3차원적인 부유배양 상태를 하는데 세포가 부유에서는 죽으니까 에포프토시스니까 에노이키스 때문에 그래서 그 비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세포를 붙여서 공간적으로 좀 많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가고 있고요. 예, 그렇게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까 그 브랑커스 여기 이제 기도 한 사람 한 분은 이제 암이 걸려서 이제 이거 막 다 여기 다 절단했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이식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잘 이렇게 뭐 신문이나 언론에서 이식 성공 이런 거는 약간 이런 이거 녹화하는데 이런 얘기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식 성공은 이식으로 실패할 수가 있나요? 다 성공하죠. 넣는데 넣는 게 없어지기는 힘들잖아요. 이식은 성공하죠. 근데 치료 성공은 사실은 굉장히 좀 뭔가 그런 소식은 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식은 성공을 했지만 이식하고 나서 어느 정도 서바이벌을 하시는 거죠. 환자분들이. 그렇지만 그분들이 결국에는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러면 이게 이식한 게 잘못됐기 때문이냐? 아니면은 이식한 거랑 상관없이 다른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느냐? 이거는 이제 모르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식해가지고 어쨌든 뭐 이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고 이제 당장 이제 돌아가실 분이라면은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쵸. 그런데 이제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가 주로 이제 그 미용, 그러니까 특히 이제 조직공학은 이제 미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있죠. 이제 뭐 이런 말씀, 여성분들이 가슴을 키운다거나 이런 데는 확실하게 좀 효과가 있는 걸로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 피부 이런 거는 이미 상품화되어 있으니까 예, 예. 그럼 이제 연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연골 같은 경우는 뭐그 메디포스트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카티스템 같은 경우는 세포 치료제로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아티필름이라는 거 지금 개발돼서 상품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의료 시장이 이게 또 이게 그 제품 판매하는 사람들이 허가 받아 가지고 치료 효과 있다고 하더라도 임상에서 필드에 있는 분들이 또 안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또 그쪽 나름대로의 마케팅 또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문제고. 근데 상품화, 제품화까지 성공해서 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미 검증됐다라고는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제품화가 계속 이제 진행된다면 뭐 이쪽 분야도 이제 나갈 게 지금 많은데 근데 이제 복잡한 장기를 재생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장기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큰 장기에서 마이크로 올간을 만들어서 그 마이크로 올간을 통해서 치료를 하려는 연구들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오가노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가노이드를 직접적으로 이식해서 치료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요. 왜냐하면 싱글 셀보다는 근데 그 오가노이드에 근데 이제 오가노이드가 허가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긴 게 뭐냐면 이게 식약처에서는 모든 게 다 동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마이크로 티슈를 만들더라도 이게 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QC에 또 허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은 계속 어 이제 검증을 해야죠. 왜냐하면 식약처 입장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뭐 형태라든가 조금씩 다른 것들은 뭐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를 연구자들이 스스로 검증을 해서 뭐 이제 설득을 시키면 이제 그때는 좀 이제 가능하겠죠. 예.
예, 예, 예. 일단은 뭐 제가 정확히 캐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을 그 일단 아까 보여드린 스페로이드를 쓰는 건요. 그 스페로이드에다가 마이크로 입자를 넣어가지고 약물을 한 거는 엑소좀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었고요. 그 자체를 뭐 이식물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 엑소점에 일단은 방점이 찍혔고 그다음 이제 헤마토포이틱 포이오릭 스템셀은 서스펜전하는 세포잖아요. 그러니까 그 헤마토포이틱 스템셀 스페로이드를 만들기는 아마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다른 세포랑 섞어서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번에 범부처 과제를 그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골 조직을 골 마이크로 티슈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하는 건 이제 골 조직을 보면은 골 조직에 보면은 그 메로우 부분에 보면은 그 MSC도 있고 헤마토포이에릭 스템셀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오스테오블라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혈관이 있어 엔도테리얼 셀도 있고 그래서 요런 세포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모든 세포들을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인 세포로 저희는 엔도테리얼 세포랑 그다음에 헤마토포이에틱 스템셀하고 MSC를 해서 그다음에 골 조직 모사 환경을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과제를 내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헤마토포이틱 스템셀 자체로만은 어떤 재료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MSC처럼 스테로이드를 만들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세포랑 섞어서 하거나 재료랑 섞어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